지금 미국의 패권이 도대체 달러에서 나오는 거냐, 크립토에서 나오는 거냐, 실제로 중요한 게 스테이블 코인이냐, 달러냐 생각할 거예요. 미국의 돈이 달러니까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는 어느 순간이 되면 결별할 거라고 트럼프도 그렇고 미국의 정권들이 아마 마음속으로 계획을 짜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언제까지 크립토를 키울까라는 거는 그러니까 중국이 암호화폐를 규제한 거는 중국은 사실 뭐 전기세도 싸고 노동력도 싸고 그리고 크립토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도도 가장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중국은 원래 크립토, 비트코인 채굴의 가장 해시레이트 점유율이 높았던 나라고 현재도 높죠. 근데 시진핑의 눈에는 공산당 간부들이 자꾸 돈을 비트코인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중국이란 나라는 아직까지 권위주의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시진핑이 너희 돈을 내가 몰수할 거야 라고 하면 부자들, 당 간부들은 탈탈 털리는 거예요. 그냥 쫓겨나는 거죠. 그냥 북한으로 따지면 아웃탄광에 그냥 어느 날 눈을 떠보고 나니까 내가 탄광 속에 있는 거죠.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어떻게든 중국의 국경 밖으로 자신들의 자산을 빼돌리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게 비트코인이 강력한 수단이 됐죠. 그러니까 2020년, 2022년 요 사이에 이제 비트코인이 급등을 하다가 8천만 원까지 찍고 갑자기 2,500만 원까지 이제 급락을 할 때 이거는 이제 4년의 반감기 주기 사이클도 영향을 미쳤지만 이 당시에 비트코인 시세 하락에 가장 큰 눌림돌이 됐던 거는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또는 판매 금지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을 자산을 해외로 미국 자산을 사도록 또는 다른 나라들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시진핑이 조치를 한 거죠.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을 이제 사들이는 거는 금을 선택한 이유는 반대로 금은 빼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실체가 있잖아요. 무겁고 금을 들고 내가 국경 밖으로 나가서 내 자산을 빼돌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들고 갈 수도 없고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금이라는 자산은 5,000년 동안 화폐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몸부림 속에 유용한 수단도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크립토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립토가 달러 패권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면 크립토가 달러 패권에 도움이 될 때까지만 가상자산 크립토를 키우겠죠. 이론적으로는. 그러면 언제까지 그럼 크립토가 달러 패권에 도움이 될지를 한번 판단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달러 패권에 도움이 되니까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하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키우겠죠. 트럼프는. 근데 여기서 나중엔 주객이 전도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크립토 특히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예 백서에다 명시를 해놨어요. 나는 달러를 때려 부시겠다. 왜 달러가 자꾸 유동성이 늘어나서 금융위기가 자꾸 나는데 미국 정부는 왜 불쌍한 채무자들을 구제하지 않고 7천억 달러를 들여서 왜 니네는 월가 금융사들을 구제하는 거냐. 나는 이런 게 싫다. 그래서 나는 달러와 같은 인플레이션 화폐를 무찌르고 디플레이션 화폐, 그러니까 화폐 구매력이 계속 커지는, 그러니까 발행량이 늘어서 이제 화폐 구매력이 떨어지는 화폐가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달러를 목을 베겠다고 만들어낸 화폐가 비트코인이에요. 반 달러예요. 그러면 근본적인 성격상 트럼프가 달러 패권을 지키겠다는 것과 비트코인은 상극이에요. 그러니까 궁합으로 따지면은 뭐 나무와 불 정도가 되겠죠. 또 금속과 물 정도가 될 거예요. 상극인데 지금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이 유용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미국 국채와 달러 수요를 계속 석유 이제 이후에 수요를 계속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서 크립토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일단 필요해서 안방에 호랑이를 들여놨어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필요 없다고 이 호랑이를 쫓아낼 수 있을까가 관건인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패권을 유지해주고 비트코인이 미국의 패권을 유지해주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트럼프가 임기가 끝나고 나서 다른 대통령이 왔을 때 또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도 이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지금 미국의 패권이 도대체 달러에서 나오는 거냐 크립토에서 나오는 거냐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중요한 게 스테이블 코인이냐 달러냐 생각할 거예요. 달러가 근원 자산이 돼서 보증금 역할을 해주긴 하지만 실제로 지금 사람들이 쓰는 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이 되겠죠. 어느 순간이 되면. 그럼 그 순간이 되면 과연 미국의 돈이 달러니까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크립토를 내가 안방에 들여오는 호랑이를 쫓아낼 수 있을까? 그거는 어느 순간이 되면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전략적으로는 어느 순간이 되면 결별할 거라고 트럼프도 그렇고 미국의 정권들이 아마 마음속으로 계획을 짜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주객이 전도돼서 그때가 되면 우리 이제 미국의 패권을 지켜주는 거는 달러가 아니라 크립토구나 라는 현실 인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쯤이 되면 정권이
정권이 나서서 미국의 패권이 달러가 아니야 이제부터는 크립토야, 스테이블 코인이야. 그러면 오히려 그 변곡점을 지나고 나면 크립토의 생태계가 훨씬 더 급속도로 발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은 언제까지 크립토를 키울까라는 거는 지금은 시나리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단계가 되면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크립토가 달러를 대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크립토를 판단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냥 이게 가상 자산으로 일시적인 트렌드를 가진 유행성 투자 자산이다. 그래서 나는 이 투자 자산을 일시적으로 투자하고 어느 순간에 이제 시대 차익을 얻으면 빠져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뭐 그게 투자니까, 돈을 벌겠다는 거니까. 하지만 크립토는 일시적인 그냥 그 디지털로 만들어낸 디지털 자산, 트렌드성 자산이 아니고 5,000년 금의 역사, 그리고 400년 기축통화의 역사, 그리고 100년 달러의 역사,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서 화폐를 알고 경제를 알고 암호학을 알고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인터넷 기술을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적인 천재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5,000년에 걸친 근본이제 역사, 달러의 역사를 내가 한번 여기에 구조적인 모순이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바꿔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통을 없애줄게 라고 나온 그 장대한 화폐 역사의 어떤 변곡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트렌드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 여담으로 사토시 나카모토의 질문이 뭐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은 경제사적으로는 우리가 경제사에서 가장 위대한 그 경제학자 만약에 3명을 들어라. 그 어떤 만약에 그 타임즈 또는 이코노미스트가 2025년 말에 우리가 기획성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난 500년간 기축통화 역사가 대략 500년이거든요. 스페인부터 시작해서 이제 16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21세기까지 왔으니까 중세 이후의 어떤 기축통화 역사는 500년이라고 보는데 이 500년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 3명을 한번 선정을 해볼게요 라고 이제 기획회의를 해요. 이코노미스트나 타임즈에서. 그럼 만약에 거기에 똑똑한 그 기자들이 들어가서 만약에 편집국장하고 회의를 한다면 그 3명이 누가 될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담 스미스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담 스미스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공산주의가 붕괴됐지만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 중에 빼놓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이 칼 막스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한 사람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의 맥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담 스미스하고 칼 막스하고 사토시 나카모토는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본인 스스로에게 또는 인류 역사에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똑같은 질문 때문에 인류의 경제가 계속 진화를 하고 혁신을 한 거예요. 그 아담 스미스의 질문이 뭐였냐면은 왜 국가만 부자가 되는 거예요? 먼저 질문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칼 막스의 질문은 뭐였을까요? 칼 막스의 질문은 왜 자본가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맥락 속에서 사토시 나카모토의 질문은 뭐였을까요? 자, 같은 맥락이니까 포맷이 같으니까 한번 그 시청자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토시 나카모토의 질문은 이 포맷대로라면 왜 땡땡만 부자가 됐을까죠? 그 애덤 스미스는 왜 국가만 부자가 됐을까? 칼 막스는 왜 자본가만 부자가 됐을까? 사토시 나카모토는 왜 땡땡만 부자가 됐을까요? 여기서 땡땡은 월가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애덤 스미스 당시만 하더라도 중상주의였어요, 경제는. 그러니까 중상주의란 게 뭐냐면 부역 균형이 아니라 열심히 수출을 해서 수입을 하면 안 돼요. 열심히 수출을 해서 근본이제니까 수출을 하면 금이 그 나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실 금고에 금이 많이 쌓이면 그 나라가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애덤 스미스의 눈에, 애덤 스미스는 귀족이었죠. 금수저였어요. 자기는 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그때 그 헐벗은 서민들이 보였을까?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애덤 스미스의 눈에는 왜 영국 왕실의 금고에는 금이 저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이제 런던 시내에 나가보면 왜 저렇게 많은 어린아이들이, 왜 저렇게 많은 유부녀들이 헐벗고 굶주려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중상주의의 국부라는 개념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애덤 스미스가 엄청난 숙고를 한 끝에 만들어낸 국가부의 개념이 국민 총생산이에요. 나중에 이제 좀 다듬으면. 그러니까 왕실 금고에 쌓여 있는 금이 국가의 부를 나타내주는 게 아니다. 결국은 노동자들이 가진 노동력의 총합, 화폐로 환산하는 게 국가의 부다. 그럼 결국은 그거 뭐냐면 노동력이 투입돼서 생산을 하니까 생산량이, 국가의 생산량이, 생산 총합이 국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의 원동력은 노동자의 노동력이고 이 노동력들이 투입돼서 그 노동 시간을 임금으로 환산됐을 때 이것들이 산출해내는 총합이 국부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하면 사실은 노동자들이 소비하는 것들이 국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되는 건 소비되는 거니까. 그래서 방점은 소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서민들이 노동력을 투입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내가 쓰고 싶은 음식을 사 먹고 입고 싶은 옷을 사 입고 가고 싶은 곳을 여행하는 이 개념이 국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완전히 국가의 부의 개념이 바뀌었죠. 이렇게 노동자들이 생산을 하고 생산량이 늘어나려면 일단 자본 축적이 있어야 된다. 자본 축적이 있으려면 자유무역을 하고 절대 우회의 법칙으로 서로 맞바꿔서 자본 축적을 생산성을 높인 다음에 자본 축적을 하고 이것들이 결국은 노동자의 고용을 만들어내고 이게 전체 국가의 부를 만든다라는 거였어요. 자, 이렇게 이제 100년, 200년이 흘렀죠. 근데 칼 막스라는 또 천재 경제학자의 눈에 또 들어온 게 애덤 스미스가 국가의 부는 생산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노동력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이 매일 하루 종일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자본가만 부자가 될까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또 이 천재가 또 엄청난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보니까 이 노동력에 투입된 노동력만큼 노동자들이 임금을 못 받아간다라는 거였어요. 그럼 결국 그 임금은 누가 가져가냐? 자본가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잉여 노동을 자본가들이 가져가는 거죠. 착취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은 자본을 가진 생산시설을 가진 고용자들이 여기 때는 산업자본이었겠죠. 고용자들이 노동자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거다. 이 시스템을 깨야 된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내가 일을 하려면 고용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 구조를 깨야 된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제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자본가들의 착취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언젠간 붕괴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만들었는데 이게 한 가지 간과한 게 애덤 스미스가 좀 더 칼 막스보다 똑똑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애덤 스미스는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개개인의 이기심들이 시장에서 균형을 이룰 때 이제 생산량이 극대화된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칼 막스는 자본가의 착취에 방점을 찍다 보니까 이 개개인의 이기심을 간과했던 거죠. 그래서 칼 막스의 공산주의는 러시아가 붕괴하면서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하면서 사실상 붕괴했죠. 하지만 칼 막스의 사상이나 이론이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칼 막스의 이론대로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하면서 지속적으로 자본주의는 붕괴될 수 있는 금융공황이나 대공황의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이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계속 임시방편으로 극복을 해왔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라는 이 본성이 훨씬 더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마치 애덤 스미스가 칼 막스에게 판정승을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칼 막스의 이론이 애덤 스미스의 이론을 보완해주는 이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공황이 벌어지는 일도 우리도 알았어. 그렇지만 그 인간의 본성을 간과했던 칼 막스의 이론도 이제 무너졌어. 그래서 자본주의는 계속 또 가고 있죠. 근데 그로부터 또 한 50년 뒤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또 질문을 한 거예요. 자본주의가 붕괴했는 그 칼 막스 이론은 틀렸지만 이제 산업자본이 이제 칼 막스 이론 때문에 자꾸 사회가 감지를 하니까 산업자본이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이런 현상은 어떤 민주주의 운동과 함께 조금 멀어졌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그 미싱 돌리면서 그 언니 오빠들이 공장에 가서 15만 원, 20만 원 받은 돈으로 뭐 먹고 살고 또 그 공장에서 그 전태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산업자본의 어떤 착취에서 인류가 벗어난 건가?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50년이 지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도 왜 열심히 일하는데 왜 월가만 부자가 되고 우리 아버지는 철강회사에서 쫓겨나고 엄마는 철공에서 쫓겨난 할아버지 때문에 마약 중독자가 되고 나는 예일대 입학원서를 냈는데 백인이라고 안 받아주고 히스패닉은 받아주고 이상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또 이제 궁금했겠죠.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또 엄청난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결국은 월가의 금융 자본이 우리의 제조업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구나 결과적으로. 왜냐면 화폐량이 증가하면 자산으로 나중에 가면은 자산으로 일정 자산으로 투자 자산으로 이 화폐가 쏠리게 돼 있는데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닉슨 쇼크 이후에 월가는
화폐량을 늘리는 쪽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짰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자산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이나 미국의 채권에 전 세계에 풀렸던 달러들이 환수되면서 월가의 딜러들만 부자가 되는 시스템이 짜여졌어요.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마는 이걸 보고 그렇다면 10년 주기로 발생하는 금융공황이 결국은 월가가 화폐를 늘리는 이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구나. 그러면 난 이걸 바꿀게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 명의 천재가 나오면서 그때그때 고통받던 서민들 중산층들은 일시적으로 구제가 돼요. 하지만 항상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득권들은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경제구조를 짜기 때문에 50년이 지나고 비트코인이 채택되고 나서 50년이 또 지나고 나면 그 나름대로 또 기득권들이 거기서 부를 독점하는 시스템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합으로 발전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예측을 한번 해봐야죠. 어차피 50년이 지나면 또 이 시스템은 또 그 비트코인 디플레이션 화폐 시스템은 또 뭔가 또 단점에 노출될 거야. 그러면 어떤 똑똑한 사람이라면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반복되는 어떤 그 문제점들을 아예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짜보자. 이런 움직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화폐의 어떤 단점, 50년 뒤에 노출될 단점을 극복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도 지금 그 리더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거대한 그 화폐 역사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미국이 뭐 일시적으로 가상 자산을 뭐 전략적으로 택했다? 이건 시한부다? 뭐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가상자산, 그러니까 우리가 크립토라고 하는 비트코인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장 큰 약점이 뭘까요? 그러니까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직관적인 논리는 커피를 비트코인 살 수 없다죠. 왜냐면은 결제하려면 10분이 걸리니까. 그럼 내가 결제하는 순간 이미 커피는 식어버리고 얼음은 녹아버리니까 하는 거죠. 그것과 화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쨌거나 그런 여러 가지 단점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그러면 비트코인은 왜 무거울까요? 왜 10분에 하나밖에 결제를 못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이라는 걸 만들 때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철학은 탈중앙화예요. 탈중앙화. 그리고 검열 저항성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누군가가 이 비트코인이라는 화폐 장부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정부나 어떤 그 독자적인 세력이 이 비트코인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이 하나 블록의 이 크기를 한정을 해놨어요. 뭐 설명하자면 복잡한데 예를 들어서 버스에 더 많은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버스 크기를 늘려놓으면 이 버스가 큰 버스만 운행되기 때문에 부자들만 비트코인 블록을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비트코인은 여러 수많은 서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이 노드 네트워크가 아니라 일정 부자들만 운영할 수 있는 집중화가 되겠죠. 이게 싫었던 거예요, 사토시 나카모토는. 그래서 그 버스를 키우면 더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다는 건 사토시 나카모토가 천재였기 때문에 알았죠. 하지만 내가 버스를 키워놓으면 이 버스가 비싸져서 부자들만 참여하는 또 판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절대로 버스 크기를 키우지 마라 라고 한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놨죠.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라는 기술적인 어떤 방법론이 뭐냐라는 거를 생각해 보기 전에 그러면 비트코인이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려면 가장 먼저 뚫어야 될 그 관문이 뭘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폐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화폐를 공부한 특히나 이제 대학에서 화폐를 전공하거나 또는 경제를 전공하거나 경영을 전공하거나 아니면 내가 화폐를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폐 개념을 자꾸 비트코인이나 크립토에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치 저장의 수단이다, 교환의 수단이다, 뭐 가치 척도의 수단이다라는 그 세 가지 기준이 있죠. 근데 이 기준이 화폐 지난 경제 자본주의 역사 동안 화폐를 설명해줬죠. 근데 이 화폐의 개념이 누가 만든 건지 혹시 아시나요? 어떤 경제학자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시죠? 아담 스미스일 수도 있고, 화폐 통화론자인 밀턴 프리드먼일 수도 있고,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화폐의 개념을 누가 만들었을까? 이 개념을 우리가 아직까지 쓰고 있는데 누가 만들었을까? 이 개념은.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크립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화폐 개념의 프레임 속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누가 만드는지 알고 나면 허탈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그걸 만든 사람이 엄청난 천재라는 거죠. 왜냐면 그 장관 역사 동안에 아직까지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화폐 개념을 누군가 못 만들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가치 저장, 가치 척도, 교환의 수단이라고 하는 이 화폐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었어요. 2000년, 기원전 3000년인가요?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어 놓은 화폐 개념에 우리가 아직까지 그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화폐 프레임에서 벗어나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경제가 바뀌고 경제 구조가 바뀌고 경제 주체가 바뀌고 경제라는 이 프레임이 바뀌면 다른 프레임으로 화폐를 바라볼 수 있는 개방된 시각을 가질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저도 아직까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어 놓은 그 화폐 개념을 뛰어넘는 화폐 개념을 찾지 못했어요. 근데 꼭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세 가지 조건에 맞아야 화폐인가라는 이 의문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시점에서는. 왜 그러냐면 가치 저장이라는 기능이 화폐의 가장 강력한 기준이라면 달러는 화폐가 아니에요. 법정화폐, 원화도 화폐가 아니에요. 유로화도 화폐가 아니고 위안화도 화폐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달러는 가치 저장을 못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꾸 발행하니까. 그래서 닉슨 쇼크 이후 50년 동안의 화폐 가치가 98%가 녹았어요. 그러니까 닉슨 쇼크 때 100달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지금 그 화폐를 계속 들고 있다면 그 화폐의 구매력은 2센트예요. 2센트. 2달러. 그러면 가치를 저장하나요, 달러가? 그렇다면 화폐가 아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기준에 보면 33% 기준인 가치 저장의 기능을 못하니까. 근데 왜 달러는 화폐가 아니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면서 비트코인은 교환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화폐가 아니라고 하는 건가요?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도대체 화폐란 게 뭐냐? 그리고 이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교환 수단이 아닌 거지. 어느 순간이 되면 기술적으로 교환 수단으로 만드는 거는 뭐 우리나라도 서울대 공대 애들, 뭐 카이스트 공대 애들 이런 애들, 뭐 미국의 스탠퍼드 공대 애들, MIT 공대 애들 한나절이면 만들 거예요.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뭐냐? 화폐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화폐라는 개념을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한 사람은 유발 하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는 모든 사회 제도, 화폐를 포함한 모든 사회 제도는 공통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공통의 허구, 공통의 소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공통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으면 그게 화폐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이 화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이 50% 플러스 1이라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이거는 화폐야라는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하면 화폐입니다. 그 자체로 화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사람들이 물론 이제 그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그럴 만한 자질 DNA들이 있어야겠죠. 그냥 터무니없이 그냥 아무거나 가지고 자 저기 저 지나가는 저 개똥이 화폐야라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독재자가 나타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화폐는 똥입니다 라고 하면 법정화폐가 되는 거죠. 그게 권력이니까. 근데 어느 정도 그 사회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그 기본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그 다음부터는 사회적인 합의인 거예요. 이거를 그 루소식으로 얘기하면 유발 하라리의 언어를 루소식으로 번역하면 사회적 합의예요.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앞으로 이거는 화폐입니다라고 거기에 권위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공통의 이익을 위해서. 그럼 그게 화폐가 되는 거죠.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화폐라는 공통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순간 천재 공학도들이 그거를 화폐로 실제로 기술적으로 블록체인을 만드는 거는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you